어머니, 더는 못 참겠어요. 이 식당은 제 아버지 목숨이나 다름없는 곳이에요. 뭐? 이게 어디서 눈을 부라려? 내 아들이 번 돈으로 호강했으면 이 정도는 내놓는 게 법도지. 남편이 번 돈이라고요? 아니요. 이건 제 아버지가 새벽마다 가마솥을 닦아 일구신 피땀이에요. 차디찬 겨울비가 시장통 골목을 적시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구수한 국밥 냄새로 가득했을 식당 안은 벼락이라도 떨어진 듯한 고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선 시어머니 강옥자 씨는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친 채 시장 바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옥자 씨의 발밑에는 정희 씨의 아버지가 소중히 아끼던 낡은 장부들이 널브러져 있었지요.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넘게 시장통에서 국밥을 말아 자식들을 키워낸 한 노인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정희 씨는 기억합니다. 자신이 처음 이 집에 시집 오던 날 옥자 씨가 내뱉었던 첫 마디를 말입니다. 고졸학력의 시장통 국밥집 딸이 감히 내 아들 앞길을 막지는 않을지 걱정이라며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던 그 서늘한 목소리를요. 하지만 정희 씨는 참았습니다. 자신이 헌신하면 언젠가는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던 그 고통스러운 4년 내내 그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가마솥불을 지폈습니다. 손등에 화상을 입고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는 줄도 모르고 오직 남편의 성공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합격한 날 이후 옥자 씨의 태도는 더욱 아나무인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들이 출세했으니 이제 사돈댁 식당도 자기 것이나 다름없다며 수시로 찾아와 돈을 요구했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 비싼 수육과 전골을 공짜로 대접하게 했습니다. 정희 씨의 아버지는 딸이 시가에서 구박받을까봐 그 모든 진상을 묵묵히 받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식당 건물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며 장부를 뒤지는 시어머니를 보며 정희 씨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억눌러온 서러움이자 무너져가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사돈, 우리 진우 덕에 장사도 잘 되는데 건물이 무슨 소용입니까? 명의부터 넘기시죠.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아버지가 아직 여기 계신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빠져라. 고졸 주제에 집안 돌아가는 법도를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정희 씨의 삶은 언제나 나보다는 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어머니를 암으로 여인 후 그녀는 어린 동생들의 엄마 노릇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예쁜 옷을 입고 소풍을 갈 때 그녀는 시장 바닥에서 시래기를 다듬고 가마솥 온도를 맞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녀의 놀이터는 학교 교정이 아닌 연기가 자욱한 국밥집 주방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식당에 한 청년이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왔습니다. 명문대 법대에 다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비조차 내기 힘들었던 진우 씨였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하고 똑똑한 그를 친아들처럼 아끼셨습니다. 정희 씨 또한 말없이 공부에만 전념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연민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미래를 약속했고 아버지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 두 사람의 살림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옥자 씨의 무능함과 허영심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들이 세무사가 되기 전까지 시댁 식구들의 생활비는 오롯이 정혜 씨와 그녀의 아버지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정혜 씨는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며 식당 일을 했고 번 돈의 대부분을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남편 진우 씨가 세무사가 된 후에도 정혜 씨의 고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옥자 씨는 아들의 직함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정희 씨를 불러내어 집안일을 시켰으며 사람들 앞에서도 학벌을 거론하며 정희 씨를 깎아내렸습니다. 정희 씨가 공부하고 싶다는 뜻을 비치면 비웃음이 돌아왔지요. 하지만 그녀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남편의 방관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몰라서 그러시는 거니 내가 참아라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정희 씨는 홀로 밤바다를 보며 울음을 삼켰고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굽은 등을 보며 몰래 눈물을 훔치다 결국 과로로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정희야,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우리 집안 돈이야. 투자해서 크게 불려준다는데 왜 못 믿니? 그 투자라는 거 제발 그만두세요. 어머니 주변 사람들 돈까지 끌어다 쓰시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세무사 사모님 노릇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내가 죽어야 내 속이 시원하겠지? 시어머니 옥자 씨의 욕심은 끝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동네 노인정에서 세무사 어머니로 통하며 귀부인 행세를 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그녀는 이른바 상위 1% 투자 모임이라는 것을 조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쌈짓돈을 긁어 모았고 그 돈으로 화려한 보석과 명품을 사들였습니다. 사실 그것은 뒤늦게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앞사람의 이자를 주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사기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메워야 할 구멍은 커졌고 다급해진 옥자 씨는 정희 씨의 친정 식당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시장 재개발 소문이 돌면서 식당 부지의 가치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옥자 씨는 정희 씨에게 식당 명의를 남편 이름으로 돌리라고 압박했습니다. 정희 씨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동생들의 기반이었으니까요. 그러자 옥자 씨는 추잡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가 식당 돈을 빼돌려 친정에 퍼주고 있다는 헛소문을 내어 남편과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남편 진우 씨조차 그 소문에 휘둘려 정희 씨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매일같이 고함과 눈물로 지옥처럼 변해갔습니다. 옥자 씨는 한술 더 떠 정희 씨가 없는 틈을 타 식당에 들이닥쳐 손님들 앞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주방 사람들에게 이 집 주인은 내 며느리고 실권은 나한테 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아버지는 충격으로 식당 바닥에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아버지의 차갑게 식은 손을 잡으며 정희 씨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할 때가 왔음을, 아니 끝내야만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음을 직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 칠순잔치는 제가 이 식당에서 거창하게 열어드릴게요. 어머 정희야, 이제야 내가 정신을 차렸구나. 그래, 친구들 다 데려올 테니 최고급으로 준비해라. 걱정 마세요. 아주 잊지 못할 잔치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정희 씨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독설에도 묵묵히 대꾸하지 않았고 식당 일도 전보다 더 열심히 하는 척했습니다. 옥자 씨는 정희 씨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믿고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조만간 식당을 팔아 투자금을 메울 생각에 콧노래를 불렀지요. 하지만 정희 씨는 속으로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식당을 인수할 적임자를 찾았습니다. 20년 동안 아버지를 도와 주방을 책임졌던 주방장 김 씨였습니다. 정희 씨는 비밀리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식당 매각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교회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거처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정희 씨는 시어머니에게 칠순 잔치를 크게 열어드릴 테니 친구분들을 다 모셔오라며 미끼를 던졌습니다.
옥자 씨는 동네방네 전화를 돌려 며느리가 식당을 비우고 대접한다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한편 정희 씨는 틈틈이 심리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녀는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정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말입니다. 잔칫날이 다가올수록 정희 씨의 심장은 거세게 뛰었습니다.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난 날 정희 씨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함께 닦았던 가마솥을 정성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지난 세월의 슬픔을 모두 털어버렸습니다. 오늘 다들 배 터지게 먹어. 여기 내 며느리 가게니까 눈치 보지 말고. 어머, 옥자 씨는 좋겠어. 세무사 아들에 이런 큰 식당 하는 며느리까지 뒀으니. 어머니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네요. 여기 오늘 식사 계산서입니다. 약속한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강옥자 씨는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친구들을 이끌고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사내 진미가 가득했습니다. 옥자 씨는 친구들 앞에서 어깨를 잔뜩 펴고 이게 다 내 덕분이야. 사돈이 나한테 고마워서 이렇게 쏘는 거라니까라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술 기운이 오를 대로 오른 그때 정희 씨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옥자 씨 앞에 218만 원이 적힌 계산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옥자 씨는 어안이 벙벙해져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 잔치에 웬 계산서야? 정희 씨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식당은 지난주에 매각되었습니다. 지금 드신 음식들은 새 주인께 정식으로 주문한 것이니 어서 계산하시죠. 식당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옥자 씨에게 쏠렸습니다. 옥자 씨는 당황하며 내가 미쳤구나. 사돈 어디 있어? 라며 발악했지만 뒤이어 나타난 전 주방장, 현 주인 김 씨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한정희 씨 말이 맞습니다. 전 이 식당을 인수했고 오늘 식사는 예약 주문된 것입니다. 지불하지 않으시면 바로 경찰에 무전 취식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옥자 씨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친구 박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니 옥자씨, 식당이 당신 게 아니라고? 그럼 우리한테 투자받은 돈은 어찌 된 거야? 사돈 식당을 담보로 안전하게 굴린다며? 이 한마디는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술잔을 내려놓으며 옥자 씨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주인도 아닌데 우리 돈을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야? 당장 내 돈 돌려줘. 화려한 잔치상은 순식간에 분노의 현장으로 변했고 옥자 씨가 공들여 쌓아 올린 모래성은 그렇게 처참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아들이 세무사야, 이 무식한 인간들아. 세무사 아들이고 뭐고 내 돈. 내놔. 내 딸 대학 등록금까지 다 끌어다 줬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정희야, 너 어디 갔어? 당장 와서 이 사람들 좀 치워봐. 나레이션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칠순 잔치의 주인공으로 대접받으며 기세등등하던 강옥자 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에 찬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머리채가 잡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희 씨가 내민 계산서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씨가 평생 쌓아온 가짜 여왕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포격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은 옥자 씨가 공언했던 모든 투자 약속이 거짓이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옥자 씨, 사돈 식당을 담보로 안전하게 돈 굴린다며. 근데 주인이 남인데 어떻게 우리 돈을 지켜? 친구들의 절규는 식당 천장을 찌를 듯 했습니다. 평소 옥자 씨를 회장님이라 부르며 떠받들던 이들은
이제 굶주린 늑대처럼 변해 그녀의 가방을 뒤지고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광경을 차가운 무채색의 시선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탐욕으로 엮인 매듭은 스스로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식당에 들이닥쳤을 때 상황은 옥자 씨에게 더욱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당황한 옥자 씨가 가방을 챙겨 달아나려다 넘어지면서 가방 속 내용물들이 바닥에 쏟아졌는데 그 안에서는 투자 장부와 함께 낯선 젊은 남성과 찍은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정조와 법도를 따지며 짐승 취급하던 그녀가 뒤로는 사람들의 돈을 빼돌려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친구들의 분노는 이제 배신감을 넘어 증오로 바뀌었고 옥자 씨는 경찰차에 오르는 순간까지 정희 씨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다 설명할게. 일단 진정하고 문 좀 열어봐. 당신이 할 설명은 법정에서나 하세요. 내 20년 인생에 대한 계산은 이 서류로 대신하겠어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건 알지만 그래도 이혼이라니.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음 날 아침 남편 진우 씨는 아내 정희 씨를 찾기 위해 친정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정희 씨와 아버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지요. 진우 씨는 불안한 마음에 정희 씨의 휴대전화로 수백 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로부터 돌아온 것은 메시지가 아닌 퀵서비스로 배달된 한 권의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20년 동안 시어머니가 친정 식당에서 갈취해간 내역과 정희 씨가 겪어야 했던 수모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철의 맨 마지막 장에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효도라는 명분 뒤에 숨어 아내의 영혼이 갉아먹히는 것을 방관해 왔다는 사실을요. 세무사로서 남의 재산은 철저히 관리했으면서 정작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아내의 마음은 텅 빈 껍데기로 방치했던 것입니다. 그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정희 씨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거실의 적막뿐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시각 아버지를 모시고 공기 좋은 산골 마을의 작은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그녀는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치워진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시장통의 시끄러운 소음과 가마솥의 매캐한 연기, 그리고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떠나는 길.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정희야, 고생했다. 이제는 정말 내 이름 석자로 살아라. 그 한마디에 정희 씨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새 삶을 향한 세례와도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흙 냄새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사람도 식물도 제자리를 찾아야 꽃을 피우는 법이지. 내 마음에도 이제 꽃이 필게다. 네, 저 이제 다시 공부 시작해 보려고요. 못다한 학업 여기서 제대로 마무리할게요. 산골 마을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정희 씨는 아침마다 산책로를 걸으며 자신을 되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장통에서 국밥을 말며 굵어진 손가락으로 이제는 책장을 넘기고 붓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교육원을 통해 상담 심리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과정은 때로 아프기도 했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녀는 시어머니의 모욕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자신은 충분히 존엄한 존재였음을 깨달아갔습니다. 한편 도시에서는 옥자 씨의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사기 피해액은 억 단위를 넘어섰고
피해자들은 진우 씨의 사무실까지 찾아와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진우 씨는 어머니의 빚을 갚기 위해 평생 모은 재산과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처분해야 했습니다. 평소 권세를 누리던 옥자 씨 주변에는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옥자 씨는 결국 법정에서 실형을 면치 못했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에는 평생 무시했던 시장통 구석에서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남편 진우 씨가 매달 보내오는 참회의 편지를 읽으며 마음의 정리를 해나갔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차려준 밥상이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았던 나의 오만함을 평생 반성하며 살겠소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정희 씨는 그를 당장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어머니와의 잘못된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내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정희 씨의 정원에는 미움 대신 용서와 이해의 싹이 조금씩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정희가 차려주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이렇게 그리울 줄이야. 어머니 이제 남 원망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 내가 미쳤었지. 그 귀한 며느리를 내가 내 손으로 내쫓았구나. 새벽 공기를 가르며 차가운 상가 복도를 닦는 옥자 씨의 눈에는 매일 눈물이 고였습니다. 명품 백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던 과거는 꿈결처럼 멀어졌고 이제 그녀의 손에는 거친 빗자루와 걸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세무사 어머니가 어쩌다 저렇게 됐냐며 수군거렸지만 옥자 씨는 대꾸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을 때마다 그녀는 정희 씨가 정성껏 고아주던 사골 국물을 생각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진우 씨는 어머니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만 지원하며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정희 씨가 있는 시골로 주말마다 내려와 장인어른의 텃밭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던 정희 씨도 묵묵히 땀 흘리며 속죄의 시간을 갖는 남편의 뒷모습에서 예전 아르바이트생 시절에 순수했던 진우 씨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진우 씨는 더 이상 아내에게 돌아오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가 앉아 쉴 수 있는 편안한 나무 의자를 만드는데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정희 씨는 대학원 진학에 성공하여 본격적인 심리 상담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상담 봉사를 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고통받던 이들이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눈물을 흘릴 때 정희 씨의 마음속 상처도 함께 아물어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학벌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고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보듬어주는 당당한 전문가로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의자 정말 편해요. 이제는 정말 바람 소리만 들어도 행복하네요. 허허, 그래. 폭풍이 지나가야 땅이 더 단단해지는 법이다. 이제 우리 정희는 큰 나무가 됐구나. 정희야, 내가 만든 이 의자가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야. 평생 너를 위해 비워둘게. 어느덧 정희 씨가 시골로 내려온 지도 수년이 흘렀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아버지가 정희 씨와 함께 심었던 느티나무가 이제는 제법 커다란 그늘을 드리울 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는 정희 씨가 직접 설계하고 남편 진우 씨가 땀 흘려 제작한 튼튼한 나무 의자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핥히고 상처 주던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그 나무처럼 서로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화창한 어느 오후 정희 씨와 아버지는 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 평화로운 노을을 감상합니다. 아버지는 텃밭에서 갓 따온 오이를 깎으며 손녀딸 이야기를 하시고 정희 씨는 무릎 위에 책을 올려둔 채
시원한 바람을 만끽합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남편 진우 씨가 서툰 솜씨로 저녁 식탁을 차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옵니다. 이제는 정희 씨가 아닌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을 지키는 풍경이 익숙해졌습니다. 정희 씨는 나무 기둥에 등을 기대고 가만히 눈을 감아봅니다. 예전의 가마손 열기는 이제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신 가슴 속에는 그보다 더 따뜻하고 온화한 온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던 시절에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아 두려웠지만 그 고난은 오히려 불필요한 가지들을 쳐내고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무가 되어 스스로를 위한 그늘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그 그늘 아래서 그녀는 비로소 가장 찬란하고 평온한 인생의 정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